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위헌의 소지를 최소화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당과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에 당과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생각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 수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도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 등에게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듯 민주당도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란 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들 중에서도 위헌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안 자체를 포기할 뜻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추진 방향은 명확하고요. 그런 우려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위헌성 우려를 경고했는데도 민주당이 사법부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마저 권력 아래 두려합니까?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권력의 이름은 독재뿐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보완할 예정인데 위헌 논란이 현실화할 경우 여당의 개혁 입법 전반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의 위헌성 부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민고발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의총에선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 무력화법 등 세 분야로 나눠 각각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총에는 교수와 변호사들을 비롯한 헌법 전문가들도 분야별로 참여해 법안에 대한 문제점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전국 법관 대표들도 오늘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 법원장들에 이어 법관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2개 안건이 상정됐는데 여당발 사법개혁이 핵심입니다. 먼저 대법관 증언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낼 전망입니다.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이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모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으로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입장과 입법 가능성 등을 법관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열린 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의 위헌성이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발 사법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새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열고 한미 안보 합의의 핵심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청와대로 복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간의 각 분야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개월을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된 시간이었다고 요약했습니다. 우선 경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활력을 찾았고 코스피 4천을 달성했으며 수출도 새 기록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로 처음으로 경제 심리, 주식시장, 실물 경제, 그리고 분배 4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5차례의 다자회의와 36번의 정상회담으로 외교를 본궤도에 안착시켰고 한미 관세 협상과 한중 관계 복원을 이끌어낸 점도 성과로 부각했습니다. 한미 안보 협상 결과물인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국방 예산 증액을 논의할 TF를 구성해 미국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분야별로 TF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 우선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이른바 훈시기형 현진우나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선 청탁 내용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고 공직기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곤 꼭 하겠다며 국회에서 서둘러 추천하면 더 투명한 대통령실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며 일반적인 업무 시설은 성탄절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청와대 이전 후엔 온라인 생중계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 새해부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이 쏠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대통령실 참모들은 고강도 추가 대책을 마련한 상태라며 입을 모아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라는 취지로 10.15 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이제 수도권 집중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대화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남북보다는 미북이 먼저 대화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재개되겠느냐 사실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한 거는 우선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타이밍인지는 알 수 없고 아마 짐작한 데는 남북 간의 타이밍보다는 미북 간의 타이밍이 좀 앞서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이 없는 이유는 북한이 응할 태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격화를 위해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카드를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연합훈련을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해왔죠. 그러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이에 대해 송구하다며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산업재해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에서는 확실히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히 이제 50인 미만이라든지 5억 미만의 그 건설 사업장에서는 이게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행정력의 기반이 법적 근거인데 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망사고자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진행된 성과 보고회, 여야 반응은 양극으로 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졌던 국정이 정상화됐다며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며 깎아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지난해 12월 3일 계엄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정상화됐다고 정부를 추켜세웠습니다. 정부의 토대이자 동력은 국민 주권이었던 만큼 국정 중심엔 항상 국민이 있었다면서 지금과 같은 성취는 모두 국민과 공직자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 쿠폰 사업으로 민생 회복을, 경주 에이펙을 통해 외교 정상화를 꾀한 만큼 앞으로도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과가 우리 국민 모두의 더 큰 성장,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책임 정당, 민생 정당으로서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브리핑 직후 입장을 내고 대통령실의 성과 보고회는 자화자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인 혼용무도로 지난 6개월을 압축할 수 있다면서 법치와 민생이 무너졌다고 거듭 혹평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회복됐다는 대통령실 평가는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통계 착시고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방향타를 잃은 데다 특히 인사기관과 법치주의 붕괴가 뼈아프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홍보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불안, 법치 훼손, 국정 혼선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온 여야 갈등은 9일부터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거치면서 최고조에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도 협치 아닌 대치 전국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3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은 박 전 총장과 제2수사단 구성 의혹의 중심에 있는 노 전 사령관이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인물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군이 선관위에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바깥에 있는 당사로 바꾸며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걱정하지 말라, 금방 끝난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점,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며 시간과 안건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수사하던 직권남용 혐의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 가운데 어디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이번 기소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일 만에 속도감 있게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이번 기소는 꿰맞추기식의 무리한 기소라며 특검이 혐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주요 피의자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분도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사법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오늘 의총을 여는데 먼저 민주당 내란 전담부 설치법을 주요 논의할 것으로 보여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 나온 입장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네. 위헌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도 사실은 이 위헌 소지 관련해서는 사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위헌 소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결국 지금 헌법 10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이 지금 법원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된 지금 이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 보면 지금 이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이 추천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전국 판사회의하고요.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법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외부에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를 추천할 경우에는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지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아마 제외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수정안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건 수정안이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일단 헌재 3인, 법무부 3인, 판사회의 3인인데 헌재가 하는 것은 일단 나중에 이 법이 헌재로 이제 다시 이걸 좀 판사 그러니까 이 판단을 다뤄달라고 이제 헌재로 갈 경우에는 헌재가 여기 추천하는 거는 선수가 심판이 되는 경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네. 법무부는 사법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사법 행정에 관여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럼 판사회의만 주관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판사회의만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게 대법원을 패싱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법에는 처분적 법률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처분적 법률이 뭐냐면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법률을 적용하는 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바로 처분적 재판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걸 이제 대법원과 중앙지법이 알아서 내란 재판부를 구성하는 걸로 해주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구성이 되겠지만 실제로 위헌 소지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에 속하는 관할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이건 이거 뭘 고민해도 이건 될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당은 아마 이걸 한 다음에 마치 이제 이게 헌재로 가거나 할 경우에 재판이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만 해서는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헌에 위법을 더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지금 출구 전략이 없다. 하나 있다면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다라고 법률 조항을 만들면은 그거는 아마 위헌 소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게 만일 그렇게 돼서 이 재판이 중지될 경우 민주당이 그토록 얘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건 정말 진퇴양난에 저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국혁신당도 우려를 어제 했습니다. 예. 좀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던데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차별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내세우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 때문에 중단이 될 경우,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는 일종의 사법 정의 실현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국가적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석방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우려를 담아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법무부 장관이나 헌재가 지금
이 그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부분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스스로가 대법원에다가 그러니까 규칙에다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판사 A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헌법학 교수 회의라든지 전국 그러니까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면 위헌 소지를 피해갈 수 있다. 그런 현실적인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열립니다. 오늘 회의 결과가 바로 알려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법조계 내에서도 계속해서 위헌성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조계 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제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좀 해달라 하면은 이제 바로 출소가 돼서 나오게 되니까 아마 물을 떠놓고 빈다는 표현을 아마 천하람 대표 원내대표 한 것 같은데 네.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정말 위헌성도 위헌성이지만 졸속성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저희가 처분적 재판부, 처분적 법률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럴 때마다 건건이 민주당이나 여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특별재판부를 둬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삼권 분립을 정말 훼손하는 거. 그다음에 그 천대야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한 것처럼 87년 체제 우리가 누려왔던 삼권 분립과 그다음에 재판부 독립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 네. 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버리면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대로 나와서 거리를 진짜 활보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은 중지되고 사실상 2심부터 하게 되고 이런 어떤 말하자면 실익도 효율성도 없는 것을 위헌 위법 논란만 계속 가지고 가는 게 과연 이게 정부 여당 그다음에 제1 정말 그 의석을 가진 여당의 행태가 맞는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이 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도 오늘 의총을 엽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사실 민주당이 이 필리버스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정말 졸속에 졸속을 더하는 게 나오지만 이렇게 또 이틀막까지 나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실제 이름이야 무제한 토론이지만 실제는 유제한 토론입니다. 24시간 지나면은 국회의석의 3분의 1 요구하면 바로 이거는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4시간도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일 민주당이 야당될 경우에 이 제도가 이렇게 무력화돼 버리면은 앞으로 소수 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이 자신들의 논리나 정책을 얘기합니까? 미국에서도 이 법안이 있는 거는 공화당이 이번에 얼마 전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사안에서도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허용한 거는 네. 우리가 야당 됐을 때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역지사지해야죠. 우리가 정말 군사정부 시절에도 필리버스터를 허용해왔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이 민주당 정부가 허문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부정이고 그다음에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제고돼야 된다. 설령 이렇게 돼서 만일 50명 이상씩 계속 본회의장 지키도록 하면 국민의힘은 하겠죠. 그리고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들 돌아가서 하라면 또 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앞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한번 깊이 성찰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도 필리버스터 이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 이전에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는 소수 야당은 절박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금 그러니까 회의 증족수인 그러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60명도 채우지 못한다. 그 자체는 상당히 좀 난센스죠. 일종의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5분의 1의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중단시키겠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이 사실 지금 이렇게 무력화시킨다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60명 이상 계속적으로 앉아 있으면 그거 어떡할 건데 특별한 실익도 없는데 이 법안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무사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좀 명분이 적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언제든 민주당도 소수 야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자신들의 그러니까 중요한 무기를 스스로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연방정부가 최장 폐쇄가 됐잖아요. 당시 그때 답답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핵 옵션이라고 해서 지금 미 상원이 지금 60명이
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제지할 수 있는데 그 51명으로 낮춰라. 네. 그랬는데 그때 미국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11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 선거에서 우리가 소수당으로 잘 나갈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정치원금을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통일교 핵심 간부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앞선 특검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은 나왔습니다만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아무래도 뭐 김건희 특검법이니까 그러니까 네. 김건희 특검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모든 수사의 초점이 김건희 씨와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쪽에다가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민주당과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아무리 우선순위를 국민의힘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지금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소지가 크다고 한다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는 저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을 국민의힘 쪽 관련된 거는 다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민주당에게 이야기하자는 선택적 공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검의 신뢰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허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분과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할 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는 달리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지역에 있는 지역 단위에서 그냥 알아서 정치적 보험 성격으로 적법한 절차 안에서 후원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선거 이외에도 여러 그러니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지금 통일교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정치자금법이나 부정청탁 방지법 이런 실정법을 위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이 특검이 수사기관이 지금 촉박해서 그러니까 못한다고 한다면 관련 기관에 이첩하겠다는 의견이라도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민주당에 대한 후원은 적법했다, 국민의힘과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 정당이 우리는 적법한 돈이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돈 안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인정해 줘야죠. 그러면 불구속 수사했었어야죠. 근데 구속됐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이제 돈 줬다는 시기가 2018에서 19년이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당시 여당입니다. 여당이 돈을 더 많이 줬겠습니까? 야당이 돈을 더 많이 줬겠습니까? 이건 뭐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거기 가서 천정궁에 가서 인사하고 뭐 시계도 받고 4천만 원 받고 한 구체적 진실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2018에서 19면은 이제 이 공소시효가 7년 남았습니다. 이제 7년이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 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특검이 인지하고도 뭉갰다? 선택적 수사 말씀하셨는데 선택적 네. 수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만일 그러면 특검이 100번 양보해서 자신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공수처를 이관했었어야죠. 이거 하라고 공수처법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에 넘기지도 않아요. 그럼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네. 범죄 사실을 알고도 뭉갰다? 이건 직무유기죠. 명백한 범법 행위인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수사는 최소한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해 보여야 되는데 이게 공정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났을 때 국민이 사후 신뢰성을 갖겠는가? 국민이 정말 여기에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공정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 특검 수사가 존중할 거야. 라고 하겠습니까? 야당 반발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특검 수사의 발표가 전국을 더 혼란으로 몰고 갈 텐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특검이 자체 수사해서 하거나 아니면 공수처로 넘겨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보도를 보니까 10일 날 윤영호 씨가 이 명단을 재판정에서 공개할 수도 있다는 제가 보도를 봤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더 민주당이 더 곤혹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 부분을 빨리 선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던데요. 그 입건이 되겠죠. 고발 조치가 되면 사건화가 되고 네. 수사기관에서 이제 정식으로 사건을 시키면 입건이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될 때까지 특검이 뭘 했느냐고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공수처로 넘기는 방법도 있었고 특검이 자체 조사하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 특검은 다른 건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를 그렇게 하면서 왜 이 부분만은 별건 수사가 안 된다고 또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민주당도 우리는 깨끗한 돈입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법기관에 맡기겠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의 잣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상같이 하면서 왜 본인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봄바람 하듯이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춘풍추상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은 스스로 결자 해지하고 빨리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떳떳하다면은 이 부분을 그러면은 수사를 해봐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지금 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여차여차한 부분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통일교 측에서 우리가 이쪽에서도 로비도 했다는 네. 식으로 일종의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단계에서는 나서기는 좀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진짜 통일교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진술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양쪽 다 정치적 보험을 넣는 차원에서 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금품을 지원을 했다는 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네. 특검 측에서 저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향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그 이후에 당당히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이른바 김현지 실세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 자체 감찰을 한 결과 이런 청탁 정달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라고 밝혔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일단 뭐 지금 강훈식 실장이 뭐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자체 감찰을 했겠죠. 이 사건 파장 자체가 워낙 심각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허투루 저는 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런 이 자체 감찰에 대한 공신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 차원에서 그 보안의 차원에서 지금 특별감찰관을 두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특별감찰관을 그러니까 두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아직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국회에다가 특별감찰관 요청을 임명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어제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던 만큼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다가 빨리 조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금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나름대로 지켜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감찰 결과를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뭐 실제로 청탁이 전달까지 이루어졌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감찰 자체 감찰했으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1급 비서관이 그 위에 있는 수석, 그 더 위에 있는 비서실장을 제대로 감찰했을까요? 상식선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도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지만 비서관이 어떻게 실장을 제대로 감찰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 셀프 감찰을 한 거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말이 좀 이상한 게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데 못 들었다도 아닙니다. 뭐 듣지 못했다도 아닌데 이건 뭐 전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게 미수에 그쳤다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성사가 됐으면 이건 기수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지금 말이 애매하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어떤 꼬리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확하게 명쾌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네. 자체 감찰이라는 거는 외부의 신빙성을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특별감찰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대통령실이 연말까지 시한을 구체적으로 해서 민주당이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이 하겠죠. 근데 매일 이런 식이에요. 문재인 정부도 국회 요청했는데 국회가 안 해줬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국회가 요청하면 따르겠습니다 하다가 9년째 공석인데 이재명 정부도 6개월째 공석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강훈식 실장이 콕 집어서 이 사안은 연말까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가 안 하겠습니까? 다른 건 그렇게 알아서 잘해주는데 왜 이건 대통령실이 요청하는데 안 해줄까?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 의심이 이재명 대통령실도 아마 이 부분은 내면적으로는 바라지 않을 거야. 라는 암묵적 동의 속에 안 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 아니 거의 3분의 1을 가진 여당이 왜 이걸 하나 못합니까? 야당도 바로 동의해 주겠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자꾸 변죽으로 울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연말까지 이 특별감찰관을 3명 추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1명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고 또 전임 정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훈을 또 여기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기를 좀 특정적으로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이셨거든요. 예, 뭐 아무래도 어제 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
문제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아이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네. 절차를 지금 아직 안 밟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저는 조속히 그런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 3명을 이제 추천하게 네. 돼 있는데 그 과정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근데 그건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전 특별감찰관이야말로 정말 민주당의 그 이재명 정부를 더 견고하게 해주는 클린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워치독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불편은 하겠지만 좀 깐깐한 사람이, 결국 박근혜 정부 때도 이석수 감찰관이라는 사람이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내부 분열이 이어졌고 결국 탄핵까지 갔지만 어쨌든 그게 트리거가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그 조금 정권에 편한 사람 말고 조금 더 깐깐한 사람을 워치독으로 요청했을 때 오히려 그게 정권의 건강성과 사실상 어찌 보면 내부의 견고성을 더 유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민주당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네.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금 바로 동의해 주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3명을 뭐 진보 진영에서 하든 뭐 하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정말 깨끗하게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은 오늘부터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의 탈법 어업에 대해 고발하는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이 배 안에 고기를 몰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이른바 비밀 어창을 만들어 어장을 싹쓸이한다는 우려가 계속되는데요. YTN이 실제 비밀 어창을 개조하는 것으로 전해진 중국 현지 조선소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 어선에 올라탄 해경이 선체의 벽을 잡아당기니 숨겨졌던 문이 나타납니다. 문 뒤 비밀 창고에는 물고기가 담긴 상자가 가득합니다. 지난 1월 중국 어선의 신종 비밀어창 적발 당시 영상입니다. 합판 따위로 창고를 가렸던 예전과 달리 아예 선체를 개조한 어선을 처음으로 단속한 차례인데 수법이 교묘한 만큼 해경이 첩보 입수 후 단속에 성공하기까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티가 안 나도록 그렇게 숨겨버리면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첫 첩보 입수해서부터 납포하기까지 15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비밀 어창까지 만드는 이유는 어획량을 속여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정해진 한도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양국은 지난 2000년부터 어업 협정을 맺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와 어획량을 매년 정해왔는데 업종별로 할당된 양을 넘기면 철수해야 합니다. 한국 해경의 비밀어창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어선들은 적발을 막기 위해 비밀어창의 위치와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은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중국 현지 조선소 영상에서도 이 같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어기인 지난 7월 중국 저장성 올령 지역의 해상 조선소에 있는 어선 가운데 한 척에 오르니 창고 바닥에 또 다른 출입구가 보입니다. 기름 탱크로 이어진 문으로 그 안에 기름 대신 물고기를 채우는 신종 수법입니다. 비밀 공간에 리모컨이 있어야만 열 수 있는 유압식 전동문을 설치해 단속을 피하기도 하고 기존 어창에도 얼음이 가득 찬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물고기를 채울 수 있게 비밀 통로를 뚫어놨습니다. 비밀 어창이 전문 업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정황인데 해경 역시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문 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여러 존재하고 조선소도 몇 개 있는 걸로. 비밀 어창을 이용해 어획량을 속이는 중국 어선으로 우리 어업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계 당국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보증금을 넣고 정해진 목표 시간만큼 공부하면 상금을 주는 앱 파트타임 스터디가 파산을 앞두고 일부 공부 미션의 보증금을 2배로 높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파산 직전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돈을 더 챙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한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 2024년 6월 파트타임 스터디 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틈틈이 모아둔 10만 원을 앱에 보증금으로 넣고 미션으로 정해진 공부 시간을 채우면 하루 몇백 원씩이라도 상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앱 운영사가 파산을 신청하고 지난 24일 출금이 막히면서 보증금을 몽땅 잃게 됐습니다. 지금은 알바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돈이 좀 굉장히 저한테는 컸거든요. 한 달 정도 모아서 다음에 뭐 밥값이나 식비에 보탠다던가. 보증금 크기에 따라 보상도 커지는 구조라 수십만 원을 넣어뒀다가 낭패를 본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한 3-4개를 진행하다 보니까 보증금이 지금 80만 원에 달하거든요. 이렇게 돈을 못 돌려받았다며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는 2,000명이 넘어갑니다. 폐업한 파트타임 스터디 사무실입니다. 문이 굳게 잠겨있지만 모니터를 비롯한 집기류가 대부분 고스란히 남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파산을 20여일 앞두고 보증금 상한을 늘리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상을 2배로 늘려준다고 홍보하면서 이용자가 넣을 수 있는 일부 공부 미션 보증금의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높인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연예인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서 이용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파산을 준비한 것으로 프로그램 기록상으로 확인됐지만 파산 신청 직전까지 이용자들의 추가 결제는 막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갑자기 대규모로 모집한다, 한탕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요, 폰지 사기가 돼요. 일단 회사 측은 파산 절차에 따라 이용자들을 채권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일부 간편결제 회사들은 보증금 환불 절차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 형사 고소도 준비하는 가운데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관 합동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데 보상과 2차 피해 방지 대책도 여전히 뚜렷하지 않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입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이번 사안을 정보 노출이 아닌 유출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또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유출 범위와 피해 규모는 민관 합동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는 내년에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과 KT의 보안 사고를 보면 조사에만 최소 3개월이 넘게 걸렸기에 이번 쿠팡 사건은 올해를 훌쩍 넘길 것이란 예측입니다. 3,370만 명의 유출된 정보의 규모가 방대하고 공동현관 비번 등 유출 정보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됐잖아요. 예,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통지문에는 그 내용이 안 써 있습니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일단은 모두 항상 그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대준 대표는 먼저 유출 내용을 확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뒤 피해에 대한 방안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혀 피해자 보상은 한참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의 피해자 보상, 여기에 집단소송 비용까지 더해지면 이번 유출 사고의 비용 부담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플랫폼 업체들도 보안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토스는 최근 실제 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대처에 나섰고 네이버도 쇼핑 부문에 보안 전담 인력을 배치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안 비용은 이제 단순한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비용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쿠팡 사건이 보안의 직접 비용이 커진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보안 투자 몇십억 아끼려다 수천억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라는 게 명확해진 사건입니다. 쿠팡에 이어 G마켓과 LG U+에서도 소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한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새벽 배송 금지 반대 국회 청원에 대한 동의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될 전망입니다.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개시된 해당 청원은 어제 오후 3시 기준 5만 4천 명이 넘게 찬성해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청원인은 자신을 맞벌이 주부라고 밝히며 새벽 배송은 맞벌이 부모에게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수단이라고 호소했습니다. 1,470원대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까지 오르면서 먹거리 가격이 급등했고 기름값 역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러 나왔지만 그새 또 오른 가격을 보니 선뜻 물건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2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살 거를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막 예전 같으면은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샀는데 지금 이제 필요한 것만 사가려고. 지난달 식품 물가 상승률은 27%.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과일과 생선, 고기 가격 모두 크게 뛰었습니다. 귤은 2배 이상, 사과는 60% 올랐고 상추와 시금치 같은 채소는 40% 이상, 수산물도 30% 안팎 비싸졌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더해 최근 원달러 환율도 오르면서 고기와 과일, 유제품 등 다양한 수입 식품 가격마저 급등했습니다. 국산 소고기가 9.3% 오른 사이 수입산 소고기는 40.8%, 4배 넘게 비싸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입산 더 비싸. 50% 세일하면은 보통 10만 원짜리 5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야, 한우 같은 거. 먹거리뿐 아니라 수입 원재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환율 상승 영향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오름세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식품회사에서 나오는 그 식품들도 그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 압박을 굉장히 받기 때문에 식품 가격을 또 올리지 않을까, 뭐 그것도 걱정입니다. 기름값 역시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석유류 소비자 물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 넘게 급등한 뒤 2년 연속 하락하다가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새해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내 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거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19일에서 24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10곳 가운데 43.6%는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5.5%였습니다. 투자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은 그 이유로 조직 개편, 인사 이동,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 불투명 등을 차례로 꼽았습니다. 일본이 중국 전투기가 자국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사, 그러니까 겨냥해서 비췄다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오히려 자국의 정상적 훈련을 방해하며 소란을 일으켰다고 반박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 해상에서 중국군의 제-15기가 2차례에 걸쳐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비췄다고 밝혔습니다. 제-15기는 중국 항모 랴오닝함에서 이륙해 비행 중이었고 F-15 전투기는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긴급 출격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中国側には強く抗議し、再発防止を厳重に申し入れました。 방위성이 일본 전투기를 상대로 한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행위를 직접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군은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수차례 훈련 해역에 접근해 방해를 했고 중국의 정상적 훈련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일본 측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함재기가 일본 전투기에 비춘 레이더가 사격 통제용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리처드 마스 호주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을 비판했고 마스 장관 역시 우려를 나타내며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stand with Japan in working with Japan to assert the rules-based order in this region, and we will do it resolutely.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은 최근 해상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일본도 맞대응 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급기야 중일 전투기가 일촉즉발 상황까지 가면서 양측 간 군사적 긴장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방송가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내년 방영 예정이던 인기 드라마 시리즈는 이미 조 씨가 주연으로 촬영까지 마쳤는데 방송사는 편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국민특사 자격으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과정에 참여했던 배우 조진웅 씨. 그 여정을 담았던 KBS 다큐멘터리는 조 씨의 과거 범행 논란이 불거진 뒤 비공개로 처리됐습니다. 조 씨의 은퇴 선언 몇 시간 전 SBS도 첫 회가 공개된 4부작 교양 프로그램의 해설가를 조 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새로 녹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방영 예정이던 차기작 시그널 시즌2의 경우 조 씨가 주연 배우인 만큼 이런 식으로 출연분만 편집해 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촬영은 끝났고 유통 문제까지 고려하면 공개 시점, 방식만 일부 바꾸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기 드라마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주연 배우가 논란으로 은퇴한 이례적 상황에 TVN 관계자는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고 정해지는 게 있으면 전하겠다고만 알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조 씨의 은퇴를 계기로 소년범을 둘러싼 토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언론 폭로로 소년범 출신이 배제되는 게 맞느냐는 주장과 피해자를 생각하면 애초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과 신뢰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들이 올바르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라는 정당함이 또 더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배우였던 만큼 조 씨의 연예계 은퇴 선언에도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방송가가 뒤숭숭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 조진웅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데요. 어떤 법적인 쟁점들이 있는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리포트로 본 것처럼 지금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출신 의혹 일부를 인정하면서 배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계약 관련된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작품 방영도 불투명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도 모두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그 경제적 관련 책임은 모두 조진웅 씨가 지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따로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지금 배우 활동을 은퇴 선언을 하면서 이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오롯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 앞으로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출연장 문제라든가 혹은 소속사와의 그런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계약상 혹은 법적인 그런 책임을 지게 될지는 결국 이 계약사나 계약을 한 이 소속사나 혹은 이 방송과 관련된 이 방송사의 입장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이 각각의 그 계약을 위반한 사안으로 볼 수가 있는지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일 그것도 이 성인으로서 저지른 범죄 전력이 문제되었다기보다는 이 미성년자 당시에 이 소년범으로서 처분을 받은 해당 건들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무 위반을 과연 인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한 언론사에 의해서 조진웅 씨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사실 조진웅 씨가 이 이미지 손상을 지금 당장 일으킨 건 아닌 게 또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약서 같은 곳에 소년범 고지 의무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상 이제 예를 들어 전속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은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혹여 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제 과거에 현재 밝혀졌을 때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의무 위반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을 때 과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겁니다. 이 뭐 기획사나 소속사 혹은 기타 뭐 방송 관계에 관련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가장 중요한 이 배우로서의 가치 중에 하나가 이미지라는 것이고 또 워낙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고 또 정의로운 그런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 과거에 소년범으로 처분받은 것을 숨긴 것은 혹은 알리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소년범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 점을 뭐 법적으로 혹은 계약상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인정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도 살펴봐야 되고 또 이 계약 내용을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그런 계약상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정의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다가 또 과거에 이제 범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지 손실이 일어난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과거에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뭐 형사처벌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형사처벌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예. 일단 성인이 형사 재판을 통해서 받는 것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년법상 소년범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 처분은 이 소년 보호 처분이라고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년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형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뭐 소년법 규정을 조금 보더라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은 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더라도 형벌과는 아예 성격이 다른 그런 처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에도 나온 것처럼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어두운 과거를 딛고 배우로서 성공한 조진웅 씨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소년범의 취지라든가 혹은 조진웅 씨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 듯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응당히 법적인 제재를 받은 소년이 결국에는 노력 끝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 소년법 그러니까 소년법의 취지를 따졌을 때 기회를 주는 그런 취지를 고려하면은 지금의 상황은 비난 여론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과거 성인 시절에 이제 잘못한 그런 범죄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소년범으로서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편으로서는 국민의 알 권리도 분명히 보호받아야 될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피해자들의 그런 피해도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 그러니까 결국 이 잘못을 저지른 소년이 개선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품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분을 내린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점들을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뭐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과거의 잘못을 이유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또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론은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소속사는 제기된 의혹 중에서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조진웅 씨 측이 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그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의 잘못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은 그런 혐의점에 대해서 덧붙여 보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정보통신망법상으로는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좀 중요한 그런 형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공인으로서의 지위라든가 또 이런 파급력을 봤을 때 이 성폭력 의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치명적인 내용에 해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과 같은 그런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박나래 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나래 씨는 지금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의료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인데 자, 스스로 자신을 이제 의료인이라고 밝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제 의료계가 보기에는 이것 역시 허위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명 그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이모 씨가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12년, 13년 정도 전에 내몽고를 오가면서 공부를 했었고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로 역임을 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입장은 이 포강의과대학이라는 대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다. 그리고 중국 의사 면허를 설사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이제 맞섰습니다. 따져 본다면 실제로 이제 중국 의사 면허만으로는 곧바로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면허 없이 이 중국 면허만 가지고 국내에서 진료를 하고 또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런 의과 대학을 수료했다 하더라도 우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을 하는 그런 대학인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 그 뒤에는 의사 예비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을 해야 국내에서 의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설사 해외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은 이상 이것은 무면허 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예, 실제로 중국에서 의사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국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된다. 자, 그렇다면 또 의료진이냐 이 문제도 있지만 왕진을 해서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제 의료법상에서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인데 결국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해당 사람이 과연 이제 의사 면허가 국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 면허가 있는지 그 여부가 될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만약 면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장소적인 문제도 상습적으로 이런 사실상 영업을 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가 추가로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예, 약물의 종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어떤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좀 덜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항우울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오남용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엄격한 진단과 처방 하에서 이제 시술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이런 해당 약물, 특히 뭐 항우울제와 같은 뭐 마약적인 그런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오남용이 걱정이 되는 위험이 있는 그런 약물을 처방받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의료인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또 이런 약물을 처방받았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의료법 문제뿐만 아니라 예컨대 뭐 마약류와 같은 그런 범죄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떠한 약물을 어떠한 이유에서 처방을 받았는지 그리고 의료 면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뭐 박나래 씨 측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짚어질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예, 주사 이모가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박나래 씨 측의 주장인데 나중에 어떤 법적인 그 판단을 받을 때 정말로 몰랐다면 어떤 책임이 감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정말로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뭐 주사이모라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면허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무언가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박나래 씨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고의 그리고 내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진지하게 수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믿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특히나 이런 의료 행위를 받은 장소가 의료기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를 했을 가능성을 높이 쳐줄 수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은 그런 의료기관이 아니라 뭐 차 안에서라든가 혹은 오피스텔에서 이런 처방을 받고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과연 면허가 있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소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까지도 좀 종합을 해서 인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먼저 불거진 매니저 관련 문제도 보겠습니다. 전 매니저 2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까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는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 박나래 씨의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고 본인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혹은 뭐 술잔 등을 집어 던져서 상해를 입히는 그런 특수상해를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의료적인 부분에 심부름을 시키던가 혹은 가족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도 시키는 그런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아가서는 뭐 전 남자친구에게 송금을 하는, 회사 돈을 송금하는 그런 횡령도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의 그런 주장은 전 매니저들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압박을 하면서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했다. 그리고 일부 매니저는 회사 자금을 오히려 횡령하기도 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한 사안이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이 매니저들은 현재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의 주장이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 조사는 우선 뭐 참고인 조사로서 이 매니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이후에는 뭐 박나래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이 될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이 평행성을 달리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뭐 대질 조사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이 해당 매니저들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불발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건넸는데 전 매니저 측이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반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없는 합의라는 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 없는 합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합의라는 것도 양자의 그런 의사표현이 합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예를 들어 뭐 경제 사건, 특히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조금 쉽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만큼을 송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피해 변제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송금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소속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박나래 씨의 모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동의하지 못해서 반환을 한 딱 그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송금을 해서 뭐 매니저들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뜨리고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이제 모친이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합의는 계약이라는 점, 이게 분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 소유 소셜미디어 X에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EU를 연일 맹폭하고 있습니다. 미 EU 간 디지털 규제 싸움이 급속히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에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EU는 현지 시간 5일 X의 유료 인증 마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EU는 이 법과 함께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 등을 근거로 메타 플랫폼과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술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EU의 이런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 빅테크 등을 옥죄한다며 더 높은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이어왔습니다. We're upset with the European Union because of what's happening with not just Google, but with all of our big companies. They just, hit them with this mess, these unbelievable fines. JD 벤스 미 부통령은 EU 처분 발표 직전 미국 기업을 공격하지 말라고 머스크 지원 사격에 나섰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미국 기술 플랫폼과 미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격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술 더 떠 선출되지 않은 비민주적 권력이 문명적 자살 정책을 추진한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유는 규제는 주권적 권리라며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국가 안보 전략에서도 유럽이 개방적 이민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정체성이 훼손됐다며 미국이 이끌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EU 제재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이 충돌하면서 표현의 자유나 기업 규제를 넘어 외교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인공지능 업종 관련 거품 논란에도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 대다수는 내년에도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7일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운용사 37곳을 조사한 결과 30개사가 2026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 위험 선호 시각을 유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4개 운용사는 혼재된 전망을 내놨고 3개 운용사만 위험 회피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성장세와 AI의 추가 발전,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부양책이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게 대다수 운용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항상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고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수출 통제의 기준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최첨단 기술 제품과 반도체 등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수출 통제 조정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려 10억 명이 지켜본 것으로 추산되는 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을 놓고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스포츠 행사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정치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신설된 제1회 국제축구연맹 피파 평화상은 모두의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This is truly one of the great honors of my life. And beyond awards, Johnny and I were discussing this. We saved millions and millions of lives. 피파 내부에서도 급조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후보 선정의 기준이나 심사 과정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화 공연도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췄습니다. 연초 백악관에서 공연했던 이탈리아 성악가가 막을 올렸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에서 자주 사용됐던 70년대 미국 팝송이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Performing one of Trump's favorite songs, YMCA, and really this was not much about the soccer or the draw. 행사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붙어 다녔던 인판티노 회장은 함께 셀프 카메라를 찍는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수시로 백악관이나 마라라고 별장을 방문하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Because it's for winners only. And since you are a winner, of course you can as well touch it. It's pretty heavy. 지난 7월엔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피파의 새 사무실을 열면서 임대차 관계를 맺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과거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가 월드컵을 선전 무대로 활용한 사례까지 거론하며 피파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하지만 수출 신기록의 그늘에서 울리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요하임 니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공공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돈 풀기로 내년 국가 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이 뒤따릅니다. 정작 풀어야 할 규제는 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끌어온 반도체 특별법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기대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는 끝내 빠졌습니다. 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노란 봉투법과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데 힘을 쏟아왔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들의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달라진 근로 환경에 맞춘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재정 팽창과 반기업적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조속히 산업 전반에 구조개혁에 나서기 바랍니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지난 7월에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직접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쏘라 해도 따르던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후인식이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짬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에 대해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다라고 비판했고 수출 성과를 언급하면서는 반기업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도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회의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4,10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도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지난주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코스피는 4,1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920선 위에 안착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0.22% 오르며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4,086포인트, 다시 4,100포인트가 깨진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스닥은 오늘 상승 출발하고 현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41% 오른 928포인트, 현재는 92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줄곧 1,47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도 4원이 오른 1,472.8원에 개장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헝가리와 독일 등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뛰는 이색적인 달리기 대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한 가족이 이뤄낸 기적 같은 크로아티아의 조명 전시 등 크리스마스를 앞둔 유럽의 풍경을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적이 울리자 빨간색 산타클로스 복장을 갖춘 선수들이 일제히 달려갑니다. 어느덧 10주년을 맞은 산타 달리기 대회인데 이들에게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가자 4,500명 가운데 15% 이상이 10살 miman일 정도로 가족 공동체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Szerintem ez egy nagyon pozitív élmény, mi is a családdal jöttünk ki, és a gyereknek is, meg nekünk is ez egy ilyen közös program, és nagyon jó megélni együtt ezt. 독일에서도 비슷한 즐거운 달리기, 펀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산타 복장만 갖추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14회째인 올해는 1,000명가량이 뛰었습니다. 우승 상금 같은 것은 없지만 구경꾼들이 나눠주는 무알콜 멀드와인 한 병이 이 대회를 상징하는 경품입니다. 자선단체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에 시작한 영국 최대 규모의 펀런 대회입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리버풀 시내 5km 구간을 달리며 크리스마스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크로아티아의 한 작은 마을에 크리스마스 조명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무려 560만 개의 전구와 15km에 이르는 전선을 깔아 꾸민 것인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한 가족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Otac je krenuo 86. sa jednim borom ovdje na imanju kojega je okitio i od tada je krenulo poslije kićenje jedna bora kraj mosta i onda je krenuo sa parkom koji smo posadili 2001. i tad se počelo kititi tako kako se danas kiti. 조촐한 가족 행사로 출발해 이웃과 빛을 나누던 이곳은 해마다 수천 명이 찾아와 즐기는 명소가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은 한낮에도 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7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또 어제 워낙 포근했던 만큼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중북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낮아진 가운데 빙판길과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어제 말썽을 부렸던 먼지는 밤사이 북서풍이 불면서 대부분 날아갔지만 영남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대기질이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과 전주 9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되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